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안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들의 불안전 판매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사내 독립기업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을 본사로 통합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집중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콜마가 중국 내 첫 생산기지인 북경 공장을 매각합니다. 규제가 많은 북경에서 떠나 또 다른 생산기지인 우한시 공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를 디지털 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인 강원 데이터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이버가 사내 독립기업 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사업들을 본사로 통합해 이제 중앙에서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네이버의 사내 독립기업 대부분은 분사를 할 수 없는 핵심 사업이거나 홀로 서기엔 아직 부족한 사업들입니다. 이럴 바엔 하나로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박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다음 달을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26년 차 네이버의 체급에 맞는 큰 폭의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그 핵심은 사내 독립기업 CIC 폐지라고 밝혔습니다. CIC는 2015년 도입해 10년 동안 유지된 성장 전략으로 한성숙 전 대표 시절 각 CIC들은 네이버의 심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조직에게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립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독립시키는 혁신 모델로 지난 2017년과 2019년 각각 분사한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파이낸셜이 대표적입니다. 네이버의 몸집이 커지면서 CIC로 대표되는 역동성보다 전사적 위기 관리와 중앙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5개 CIC의 경쟁력도 고려 대상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CIC들은 분사가 어려운 핵심 사업이거나 재무적 요소 등을 더 보완해야 독립이 가능한 상태로 독립이 어렵다면 본사가 탑다운 체제로 관리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개 CIC는 비즈와 서치, 포레스트, 글레이스, 커뮤니티 등입니다. 실제 2019년 네이버 파이낸셜 이후 CIC의 분사는 중단된 상태로 최수연 대표 취임 이후 신설된 CIC는 없으며 지난해에는 튠 CIC를 해체해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오는 14일 취임 3년 차에 접어드는 최수연 대표의 사실상 첫 대대적 조직 개편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최 대표가 강한 자신감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한국콜마가 중국 진출 17년 만에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내 첫 생산기지인 북경 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경영 효율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콜마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ODM 화장품 생산기지인 북경 공장을 매각합니다. 11일 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2007년 중국에 처음 설립한 북경 공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올 상반기 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북경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콜마 베이징 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시 적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공장 가동률을 줄여 변동비 축소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온 것으로 보고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철수도 중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과 우시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북경 공장은 연간 생산량 7,400만 개로
중국 생산량의 26%를 담당하고 있어 철수 이후 생산량 조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베이징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콜마는 중국 사업을 우시법인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북미 지역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전략을 새로 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북경공장 효율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매각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6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안이 나왔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의 총체적인 불완전 판매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공격적인 영업 목표를 세워놓고 이 가짜 사인에 서류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입니다.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던 점을 금융당국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검사 결과는 무리한 실적 경쟁과 가입자 관리 소홀, 불완전 판매로 요약됩니다. 과도한 영업 목표를 세워 팔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건데 투자 성향이 맞지 않는데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도록 유도하거나 판매 직원이 대신 가입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가입자가 영업점에 올 수 없다고 하자 가입 신청서를 대신 쓰고 동료 직원을 데려다 판매 과정을 가짜로 녹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종 배상 비율은 이처럼 판매사가 적합성, 설명 의무 등 원칙을 지켰는지를 따져 기본 비율을 정한 다음 투자자들 상황에 따라 최대 45%까지 보태거나 뺄 수 있습니다. 가령 예적금 가입 목적이 분명하거나 고령자라면 배상액이 늘고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 혹은 투자한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깎이는 방식입니다.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는 투자자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인데 감독당국은 가입자 대부분의 배상 비율은 20에서 60%에 포함될 걸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으로 배상 비율이 어떻게 될 건지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배상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ELS 배상안 같은 경우도 탑다운으로 내려오면 은행들이 자기들이 감내할 수 있거나 혹은 자기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홍콩 H지수가 현 수준을 이어갈 경우 4조 6천억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의 수습 노력을 향후 제재 수준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ELS를 판매했던 은행과 증권사는 사모펀드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 배상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배상안에 만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 사실 배상 비율을 놓고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는데 이 고객들별로 배상 비율이 다른 건 좀 어떻게 따진다는 겁니까? 일단은 고령자 여부와 ELS 가입 초기 가입자인지 아니면 처음 가입했는지 여러 번 가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가입 금액과 누적 이익에 따라서 좀 차등화하겠다라는 건데요.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자 배상 비율을 볼 때 고령자인 경우와 금융 취약계층인 경우 그리고 ELS 최초 가입자인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네. 또 그리고 거래 경험이 많다거나 아니면 가입 금액이나 누적 수익이 많은 경우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네, 이 투자 금액이 크면 이 손실도 더 클 텐데 무작정 이제 배상 비율을 줄인다는 게 좀 언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논란의 소지가 좀 다분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배상 비율 1%포인트 차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만큼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 포인트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때문에 이 배상 비율 가감 요인 두고서 이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금융 주식이 있으면 배상 비율을 깎는 구조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요. 네. 금융 주식이 있다는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의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일하는 금융회사는 과연 은행 증권사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나 여신사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네. 또 만약에 금융 관련 자격증 여러 개 보유하고 ELS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만 안 다녔다면은 과연 배상 비율을 또 플러스 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부분도 상당히 모호하다는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이 당국도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소송 통해서 이 쟁송 통해서 해결하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투자 손실이 큰 분들 결국 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좀 다분해 보입니다. 이 다툼이 좀 길어질 텐데 그런데 이 은행이나 증권사들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 손실은 물론이고 뭐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금융당국 사실상 좀 분위기를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배상 비율을 어떤 식으로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다음 달 중에 분쟁조정위원회 열고서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짚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대표 사례 이외의 민원들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좀 분쟁 조정해서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하라는 일종의 샘플링을 줄 테니 그 샘플에 따라서 고객과 금융사 간에 조율하라라는 것인데 다만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은행이나 증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금융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징계나 제재 수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CEO까지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주주총회 시즌에 막이 오르면서 이 국민연금의 선택을 기다리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과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세를 타면서 이 국민연금의 표심에 운명이 걸린 기업들이 많습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3월의 조커 국민연금을 향한 상장기업 주주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펠리서 캐피탈과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는 각각 삼성물산과 KTNG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선택은 표대결의 승자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려현과 영풍, 금호석유화학과 차파트너스 자산운용 등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싸움에서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캐스팅 보트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7.01%에 불과하지만 밸류어 분위기 속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를 등에 업은 행동주의 펀드들은 일말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의결권 행사 방향으로 가느냐는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건은 뭐 국민연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건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연도에 이렇게 안건을 상정할 때는 국민연금이 과거에 어떻게 의결권 행사했는가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안건을 상정하게 되는 그런 효과는 갖겠죠. 통상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을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맡기는데 이번에도 수책위가 주요 투자기업의 주총안건을 대신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수책위는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각 기업마다 주총 날짜가 임박하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자는 밸류업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큰 손을 사로잡기 위한 주주들의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분양 목표를 2~3배까지 높여 잡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팔릴 것이란 보장도 없지만 더 이상 착공을 미룰 수는 없는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입니다. 미분양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증시에 상장된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분양 목표를 지난해 공급 물량보다 평균 84% 늘렸습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분양한다고 밝히며 목표치를 가장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려진 DLENC도 2배 많은 물량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켰던 GS건설만이 유일하게 목표를 줄였지만 여전히 2만 가구 수준입니다. 문제는 공격적인 분양 행보가 주택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분양 목표 대비 실제 공급이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했고 더는 착공을 미룰 수 없어 밀어내는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억지로 털어내는 물량이 잘 팔릴 거란 보장도 없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약 6만 4천 가구로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6개월 연속 늘며 3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미분양을 손실로 인식하는 시점이 빨라지면서 건설사들의 실적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 이제 어떤 정책 변수나 특례보금자리 대출 같은 그런 유동성의 일시적인 공급으로 잠깐의 흐름은 변화된 적은 있지만 그 전체적인 좀 길게 보면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역시 미분양, PF 문제, 또 여전히 높은 가계대출 문제가 부동산 시장을 좀 짓누르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건설주 투자에 신중하라고 입을 모읍니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건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월 건설업종 보고서를 발간하는 하나증권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건설주의 추천 종목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뉴스 소개해드리는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 사라진 3조. 작년 하반기부터 줄곧 하락세를 달리던 엔터주 주가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YG플러스와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가 오른 건 아티스트들의 음반 활동이 늘어날 것이란 증권업계 전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4개사의 음반 활동 횟수는 1월 3회에서 다음 달 이렇게 쭉쭉 7회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음반 활동 이후 공연을 진행하고 이는 공연 상품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반 활동은 엔터사 실적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충성도 높은 핵심 팬덤이 계속 늘어나는 점도 엔터사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이란 설명인데요.
르세라핌과 뉴진스 등 하이브의 주요 아티스트별 핵심 팬덤 수는 2019년 67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00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주가가 추세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데요. 그동안 앨범 판매량이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1분기 들어서 판매량이 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주식 보유 가치가 한창 높았을 때보다 지금 3조 원가량 증발한 상태인데 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사우디 공략.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복합 화력 발전소에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모처럼 만에 오늘 반등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날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사인 셉코3와 650메가와트급 스팀 터빈 2대와 발전기 2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금액은 1,500억 원 수준입니다. 수주 소식에 더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보는 증권업계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내외 대형 원전과 가스터빈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들의 실적 인식 시점이 내년부터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시겠습니다. 너무 올랐나?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검사 결과와 배상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주의 주가가 오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배회사인 한국금융지주의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했었고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도 낙폭이 컸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이들 증권주의 주가 상승폭이 가팔랐었는데요.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영향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이날 은행과 증권사를 가리지 않고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이 되면 모두 투자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한 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증권업계의 H지수 ELS 판매 규모는 은행의 3분의 1 순으로 크진 않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PF 관련 대손 충당금 설정 등의 영향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손실 배상이 현실화하면서 악재가 하나 더 생긴 셈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를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데이터. 윤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이 열린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거론하며 이를 통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 센터 냉방에 사용하고 데워진 물은 스마트팜 난방에 재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곳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의 조기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도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외 바이오 기업의 실증과 인증, 글로벌 R&D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 혁신 파크를 조성해 바이오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춘천 기업 혁신 파크를 통해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 클러스터도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은 5년간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삼척에는 액화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고 동해에는 수소 관련 설비와 부품 제조, R&D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